여기까지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는 5페이지를 나갔죠. 그래서 5페이지 프린터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특히 취득 가격의 범위는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지난주 것도 프린터 없죠. 어디 있는지 몰라. 맨날. 절대 집에다 앨범에다 꼽아놓지 마세요. 자, 지난주 프린터 좀 꺼내셔야 되겠습니다. 다 못 끝냈기 때문에. 지난주 것도 어디 있는지 못 찾죠. 없으신 분은 책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린트는 5쪽 지난주 나가고 5쪽이 양가로 4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의 특례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교재는 85쪽에 6번에 양가로 1번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특례. 그래서 교재를 보시거나 프린트를 보시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치시고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밑줄 치세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를 뭐를 말해요? 적으세요.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그랬어요.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적으세요. 미등기 전매 취득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기 전매 취득자 등 또는 뭐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았다 상관없어요. 하여튼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그 해당 부동산을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여기 밑줄 실제 지출 금액 밑줄 하나 요 놈이 자, 그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뭐하면 낮은 경우 이게 조건이야.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떤 거를 과표할 거냐 그 얘기로 결론 밑줄 올라간다 여러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표로 하세요 그 얘기야. 적으세요 여러분 실질 과세의 원칙. 자, 그러면 여러분 양가로 4번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딱 하나만 적었어요. 미분양 아파트 취득한 거 미분양 아파트 취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타인한테 아파트 당첨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된 거야. 미분양이 돼갖고 가격이 다운된 거야. 그래서 최초 분양 가격보다도 내가 싸게 산 거야.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 무조건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을 과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고 실제 취득 가격보다 과표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론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공급 분양 공급 가격 비교했을 때 무조건 관계없이 뭐를 과표를 하라 여러분 밑줄 실제 지출 금액을 과표를 하라. 실제 돈 주고 산 돈을 하라는 얘기야.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설의 특례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하나 가끔 나와 가끔. 그리고 이거는 옆에도 적어 등록면허세 동일 적으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동일. 자, 적용 요건 볼게요 여러분. 자,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치세요 여러분. 법인이 아닌 자. 그리고 적으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개인이죠. 예. 법인이 아니자 개인.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요 양가로 5번은 개인한테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적으세요. 법인은 X. 법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야.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 여러분? 개인. 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한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을 뭐 하는 게 여러분? 건축. 그냥 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대수선에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밑줄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몇 프로를 초과할 때? 90% 초과. 여기 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100분의 90을 초과에 입증한다. 90% 초과. 근데 자 여러분 이거요. 분명히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개인이랬어요. 근데 상대 누가 나왔어 갑자기? 법인 장부. 이때 법인 장부는 뭐를 말하냐? 자 이거 여러분 개인이 자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전원주택. 그래서 이쁘게 멋지게 짓고 싶은가? 그러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자기가 건설업자가 아닌 이상 자기가 직접 져요? 못 져요? 못 짓죠. 그래서 누가 계약을 맺냐? 주택건설법인 등과 계약을 맺죠. 주택건설법인과 계약을 맺죠. 무슨 계약을 맺죠 여러분? 야, 내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좀 줘다오. 그러면 줘주면은 내가 일정한 대가를 어떻게 했다? 지급하겠다 그거죠. 무슨 계약이야?
일정한 일을 수행하게 하고 수행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도급계약이죠. 그래서 요 개인과 주택건설업가 무슨 계약을 맺죠, 여러분? 도급계약을 맺죠. 도급계약. 그래서 내 토지에 뭘 줘다오? 전원주택을 줘다. 건물 건축에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거래 상대방이 누구? 법인. 상대방이 법인의 장부 등에서 자, 이게 도급계약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뭐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가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을 맺죠, 여러분? 도급계약이죠. 그래서 총 이 건물을 얼마에 줘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이 장부 등에서 확인이 돼야 안 돼? 확인이 돼.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주택을 짓 때 얘는 꼭 이 주택건설법인 하나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 사업자도 하고 또 거래를 한다고. 다른 누구하고 개인 사업자도 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또 내가 도배를 직접 못하면 그 도배업체가 불러다 해야 되잖아. 인테리어 설치해다가 뭐 빨간 조명 좀 때려주세요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사용해서 누구하고 거래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 사업자. 그럼 전체 도급계약은 10억 원인데 여기 개인 사업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또 거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총 취득가 얼마 여러분? 10억 5천만 원이죠. 누구하고도 거래하고 건설법인하고도 거래하고 누구하고도 거래하고 여러분? 개인 사업자. 그럼 이때 취득가가 총 얼마 해야 되는 거면 10억 5천만 원 해야 되겠죠. 근데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은 얼마 여러분? 10억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총 취득가 얼마 여러분? 10억 5천만. 그럼 이것도 어떡하라는 얘기야? 잡아라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자, 결론 낼게요. 개인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격증 몇 프로를 90%를 초과하여 요거 초과하는 가격이 뭐에서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과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조건 충족하면 이때 취득가격은 우리 프린트 나왔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과표라는 얘기야. 합한 금액을. 그럼 1번 볼까요? 첫째, 법인 장부로 뭐한 금액? 입증된 금액. 얼마? 10억.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라는 얘기라면 10억 깔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 아니라더라도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도 소득세법상 뭘 받았거나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뭘 받았다? 세금 계산서로 뭐야? 증명된 금액. 이 개인 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어떡하라는 얘기 여러분? 더하라 그죠. 더하라. 자, 3번. 내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반드시 취득할 때 뭘 해야 되냐?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건물, 여기 무슨 등기 해야 되죠, 여러분? 건물 졌으니까 보존등기. 그래서 등기소 가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돼. 강제적으로. 네가 이전 등기를 하고 싶으면 뭐하라? 국민주택채권 사라. 그럼 샀다라는 증이 바로 뭐냐? 매입필증이야. 그거를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가 되어야만 뭘 받아줘?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럼 이때에 이전 등기가 되면 내 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어. 나는 이 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산 거야? 이전 등기용으로 산 거야? 나는 이걸 채권을 투자 목적으로 이자 증식으로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강제해서 산 거야.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됐으면 내 이 채권에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죠. 근데 이놈의 만기가 언제냐 봤더니 20년이야. 국민주택채권은 여러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있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 1종 국민주택채권 같은 경우는 상한기간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사려면 긴 거 사면 돼. 근데 이 국민주택채권은 여러분 국채야. 국채. 누가 발행한 채권이야? 국가 발행한 채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여러분 살 때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던 20년 매년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20년 후에 발생하는 원금 상환액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여 합친 가치가 뭐야 여러분? 뭐라고 시켜? 미래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 합계액을 우리 뭐라고 그래? 학교에서 현가, 현재 가치라고 그러죠? 프리젠트 밸류라고.
정도야 뭐. 그럼 여러분 명목가액을 합한 가액,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 차이, 이게 바로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채권 살 때는 자,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까 국민주택채가 몇 년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20년짜리.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지급되죠 여러분? 이자. 그리고 만기 시점에 뭐가 상환되죠 여러분? 원금. 그럼 미래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로 뭐 한 거 여러분? 할인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1 플러스 R분의 N분의 1이죠. 이걸 우리 학교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현가계수 들어보셨잖아. 그럼 내가 채권을 살 때 나는 액면가액으로 사는가 현가로 사야 되는가? 현가로 사야 되는가? 이래서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인데 요 시장 이자를 할인한 가치는 900만 원이야. 그럼 원래 채권을 살려면 얼마 주고 사는 거야 여러분? 9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가? 그럼 100만 원 뭐야 여러분? 내가 이 기간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뭐야 여러분? 이자가 되는가? 요 R이 뭐야 여러분? 이자잖아, 이자. 그래서 내가 이 채권 살 때는 현가로 사야 된단 말이야. 얼마 주셔야 된다고? 900.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나는 얼마 받는가? 1,000만 원 받는단 말이야.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국민주택채권, 누가 발행한 채권에서 여러분? 국가. 그래서 이건 강제적으로 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살 때 900만 원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 100만 원, 1,000만 원 다 주고 사. 여러분은 무조건 1,000만 원 다 주고 산다고, 채권을. 원래는 얼마 주고 사야 될 거를 900만 원인데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액면가에 이거를 다 주고 산다고. 근데 내가 이거 왜 샀어 지금? 등기하려고. 그래서 여기 국민주택채권 사면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본권 옆에 매입필증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쿠폰 이렇게 뚝 뜯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전봇대 같은 뭐 개인 가해 교수, 미모의 여교사 뭐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그 종이 쪽지 있잖아요. 그래서 득득 뜯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예. 이게 채권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득 뜯어. 여기 이제 이걸 국민주택채권 사면 여직원이 쾅쾅쾅 여기다 도장 찍어줘. 무슨 도장 찍어주냐? 수납필증을 도장 찍어줘. 무슨 은행이 이걸 받았다. 그래서 이걸 매입필증을 딱 뜯고 이거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갖고 등기 신청한다고. 그럼 이제 나는 뭐만 갖고 있는가? 채권, 본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전 등기 다 했으니까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국채니까 금리가 높아, 낮아? 낮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이전 등기하자마자 도로 뭐 해버려? 팔아버려. 누구한테 팔을까? 두 군데가 있어.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서 팔면 돼. 나 이거 채권 팔겠다. 채권도 여러분 주식처럼 시장이 열려서 매일. 그래서 맨날 채권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매수 변동하잖아요. 요즘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자율. 며칠 전에 뭐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쌩깍이나 발표됐죠. 무려 0.5%포인트가 인하됐죠. 그런 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리 낮춰서 어쨌다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에이씨, 내가 발표했냐? 네. 자,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기준금리가. 채권금리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예금 이자율이 바뀌고 은행 대출금 이자율이 다 바뀌는 거죠. 이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결국은 얼마 주 살 거를 900주 살 거 얼마 주 사고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만기 후에도 얼마 받아 나는? 1,000만 원 받는단 말이야. 그래 이거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전 등기를 했으면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니까 처분해버린단 말이야. 처분할 때 누가 사주냐? 은행이나 증권회사든 금융기관에 사주거나.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이전 등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사죠. 법무사가.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 하냐? 채권 와리가 들어간다 그래. 실무에서. 아주 안 좋은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사자마자 팔면 여러분 뭘 봐? 손해를 봐. 왜냐면 여러분한테 사는 채권 투자자는 얼마 주고 산다고? 900 주고 산다고. 여러분은 얼마 주고 샀는데?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 이걸 팔면은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 받는다고? 900. 여러분한테 사주는 법무사 등이라든지 또는 증권회사나 은행 등이 사줄 때는 현가로 산다고. 그래서 이걸 보유하는 기간 또는 이자로 이거 차익을 자기네가 먹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팔자마자 뭐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손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손실이 나온가?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가?
강제조락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론. 부동산 취득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밑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포인트만 잡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여기 손실 얼마 발생했어? 100만 원. 요거를 취득 가격에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취득 가격에 포함하라. 단 이 경우 밑줄 금융회사 등 외의 자 밑줄죠. 누구야 여러분? 법무사 등을 말하죠. 만약에 법무사에게 양도를 했다. 그럴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의 여기 금융회사 등 밑줄죠.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말하죠. 이들한테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뭐를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밑줄. 그러면 여러분 법무사는 사금융이죠. 사금융이기 때문에 은행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 금리보다 높아 낮아? 높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현가는 어떻게 될까? 이걸 봐야지. 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해요. 현가 계수는 여러분, 현가 계수는 채권이라는 데 모든 가격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계수, 식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죠. 분모가 크니까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죠? 현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금리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현가가 줄어든다고, 현가가. 그러면 자, 내가 은행에다 팔면 손실이 얼마 나오냐? 100인데, 그러니까 900이니까 100이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 근데 내가 법무사한테 파니까 800밖에 못 받더라는 얘기야, 800만 원. 그럼 손실이 얼마 돼, 여기는? 200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때 내가 법무사한테 팔아서 손실이 얼마 발생했으면 200을 발생했으면 200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법무사가 아니라 은행 등에다 팔았을 때 발생한 손실을 한도에서만 잡겠다니. 그럼 얼마만 잡으라는 얘기야? 100만 원만. 왜냐면 사금융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높고 금융이 더 높다 보니까 이자가 높다 보니까 손실폭이 더 커져. 그 손실폭을 다 잡아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내가 누구한테 팔았으면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 손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은행 등에다 팔았을 때의 가정했을 때 바로 손실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금리는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날짜에 금리가 다 나와. 그래서 그날에 팔았을 때 현가가 얼마다라는 것이 계산이 다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의미만 하시면 돼요. 자, 결론 내릴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좀 어려운 말이야.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가다가 부동산 하나 갖고 하면 이전 등기를 해봐. 이전 등기하면 국민주택채권 다 살 거야. 자, 첫째,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면서 나의 상대방, 개인의 상대방이 누구에 의해서 법인의 장부에 의해서 몇 프로를 90%를 초과하여 입증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몇 프로 초과하면 90% 초과하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뭐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과표하라. 이때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3번에다 적어. 요거는 양도소득세 양도비와 동일 적으세요. 요 3번은 어디에서도 나온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비 요 문과 그대로 나와. 100% 똑같지는 않은데 양도소득세 성격상 이 개념이 그대로 또 나온다 보시면 돼요. 됐어. 넘어갑시다. 양가로 3번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 86조. 그리고 프린트는 계속 양가로 6번. 자, 이게 중요해. 프린트 양가로 6번. 최근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 이거 별표 3개 시뻘게 칩니다.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 별표 3개라고 해서 분명히 무슨 가격으로 과표를 하라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 시뻘게 해야 돼. 무지하게 중요한가? 프린트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무거나 하나를 봐. 자, 근데 제 생각에는 프린트가 더 좋아요. 자, 일단은 간주 취득일 때 여러분이 꼭 정리할 게 건축가 개수가 있고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2가지가 있어.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자, 건축법상 뭐가 일어났다 여러분? 건축. 그럼 건축법상 건축은 몇 가지로 구분하죠?
5가지 뭐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이렇게 배우셨죠. 이때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뭔지는 여러분이 공법에서 다 배우셨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신축이 뭐다, 증축이 뭐다, 재축이 뭐다, 개축이 뭐다, 이전이 뭐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 취득세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야. 그럼 이 중에서 건축 중에서 뭘 제외한다 그랬죠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은 뭐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증축과 개축. 이전은 빼세요. 이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은 따로 나옵니다. 우리 세법 따로 취급해요. 자, 그러면 이때 신축과 재축, 그다음에 증축과 개축 개념 정리합시다. 공법에서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쨌거나 신축하면 나대지의 건물을 어떡하나? 최초로 짓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천재지변등에서 멸실해서 다시 짓는 거죠? 근데 종전 건축물 면적 어떻게 하면? 초과하면 올라가고 신축 이내이면 재축이지 뭐. 근데 어쨌거나 신축과 재축은 건물 전체를 다시 짓는 거야. 공통점은 얘들의 공통점은 건축물을 전체를 다시 짓는 거야. 새로 짓거나 종전 건축물 면적보다 초과하거나 이내이거나 하여튼 다시 짓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요 여러분? 얘들은 보존 등기가 들어가요. 물론 재축할 때는 멸실 등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종전 건축물 없어졌으니까. 어쨌거나 보존 등기가 일어난가. 그러면 보존 등기는 취득 형태를 보면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뭐로 말한다 여러분? 증축, 개축. 그러면 증축했다, 개축했다. 여기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죠. 소유자가 계속 갖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변동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등기상은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그렇죠. 변경 등기가 일어나겠죠. 변경 등기. 여기는 건물 전체를 다시 지면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나 무슨 취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 여기는 무슨 등기 여러분? 변경 등기다고. 근데 어쨌거나 건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1층짜리 건물을 3층으로 올렸어. 그럼 당연히 1층에서 3층으로 증축됐으니까 건축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근데 재산의 가치는 어디 있어? 증가됐어. 우린 그걸 취득한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이걸 무슨 취득이라는 거 우리는 간주 취득이라는 거죠. 결론 지금 여기까지 왔어. 결론 낼게요. 우리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을 보는 거고 원시 취득. 증축과 개축은 무슨 취득을 보는 거야 여러분? 간주 취득. 자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어쩌라고 원시 취득과 간주 취득 어쩌라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게 첫째 뭐가 달라지냐? 과표가 달라져 여러분. 과세 표준이. 이거는 원시 취득한 거니까 이 신축과 재축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무슨 가액이 여러분? 전체 가액. 즉 신축할 때 재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잡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가액이요? 전체 가액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리합시다.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묻지 마.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요 차이점을 잘 보셔야죠. 그러면 과표가 나와서 이제 뭘 곱해야 돼 여러분?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 근데 여러분 신축, 재축, 증축, 개축은 다 뭐죠? 건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율을 적용할 때는 원시 취득이나 간주 취득이나 증축, 개축, 관계없이 그냥 몇 프로대느냐? 2.8%대래요. 무슨 취득을 보니까? 원시 취득을 봐서. 그래서 결론 세율은 둘 다 뭐야 여러분? 2.8이야. 뭘로 봐서? 건축의 범위로 봐서 그냥 2.8%대니까. 과표는 달라지는데 다시 한번 과표는 구분이 되는데 세율은 그냥 무조건 몇 프로대라 그러면 2.8%대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세율 때릴 때 뭘로 보아서 그냥 건축으로 보아서 그냥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갑시다. 개수. 자, 개수는 여러분 우리 건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세법의 용어예요. 세법상 용어. 근데 개수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또 모를까? 개수가 뭔데? 그래서 개수가 뭔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잠깐 봅시다. 기억은 안 나죠? 뭐라는 거예요? 예, 74쪽에 보시면 나왔어요. 74쪽. 74쪽 맨 밑에 여러분 용어의 설명이 나와 있어.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결론.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우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계수는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구축물, 종전의 구축물, 즉 설치하는 시설물, 요거를 뭐하거나 수선하거나 또는 딸린 시설물을 뭐한다 여러분? 하나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요걸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계수. 그러나 어쨌거나 대수선을 하거나 수선하거나 설치는 수선해도 보존 등기는, 즉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로 인해서 건축물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가되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과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포함한다 여러분? 간주취득에 포함한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묻지마. 무조건 무슨 가액이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하여튼. 자, 간주취득이 남아있던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이건 변함이 없어. 절대 변함이 없어. 자, 이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세율. 근데 여러분, 계수는 세율을 따질 때는 한 번 더 따져야 돼. 뭘 따지냐?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십니다.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 계순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다며 혹시 증가, 이게 결론이야. 세법은 혹시라도 저 계순에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다면 우린 무슨 식으로 보는가 여러분? 원시 취득세를. 그래서 이때 몇 프로 보는가 여러분? 2.8.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의 증가는 없대. 그럼 이때는 특례세율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 때리냐? 2% 때립니다. 중과기준세율 2%.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책에는 요게 나눠져 있죠. 과표와 세율로 나눠져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 지목변경 봅시다. 이게 오리지널 간주취득입니다. 토지 뭐 여러분? 지목변경. 토지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걸 보겠다? 취득한 걸 보겠다. 무슨 취득이 여러분? 역시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이니까 과표는 역시 무슨 가액이라 여러분? 증가한 가액. 자, 이때에 여기선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이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증가한 가액은 뭐와 뭐로 나눈다? 원칙과 뭐로 나눠? 예외를 구분합니다. 원칙과 예외. 자, 원칙은 토지 이 지목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원칙 보시면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자, 요거죠. 결론. 지목이 변경된 후에 뭐 여러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의 요걸 뭐하라? 빼라 그겠죠. 여기 보세요.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 한 거면 여러분? 뺀 금액을 하는 거죠. 뺀 금액을 한다. 뭐에서?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표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표. 왜냐면 토지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지목 변경 시가표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죠. 그러니까 커진 금액에서 당초 적은 금액을 빼라는 얘기. 그 차익을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증가한 가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예외 갑시다. 밑줄쳐. 자, 혹시 무슨 말이 나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을 통하여 그 지목 변경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면 입증이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밑줄쳐. 이 말이 아주 중요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될 때는 이때는 시가 변액을 빼고 안 빼고 그냥 그 비용 자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증가한 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격을 결정할 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지목 변경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그럼 여러분 몰래 대답하세요? 몰래 대답하라고? 예외로 대답하라고. 거기 써졌잖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몰래 대답하라고요. 예외. 그때는 무슨가 이걸? 그 입증된 비용 그 자체를 뭘로 보라고요? 증가한 가려보라고.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는 말이 없어. 예외 조건이 없어. 그럼 뭐 당연히 뭘로 대답해야 돼? 원칙으로 대답해야지. 몰래 대답할 줄 모르는 분이 계셔갖고 사람을 가끔가다 속 뒤집어 놓는 분이 계셔요.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원칙 왜 어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예외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원칙. 여러분 하고 나니면 어디야? 꼭 그럴까? 네. 여러분 세법은 그냥 이거야.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원칙.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병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 그때는 뭐가 그냥 그 비용. 이 말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원칙. 원칙 어디로 가라 그러면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에서 뭐 한 거? 뺀 금액이죠 뭐.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이걸 뭐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 거고 증가한 가액. 그럼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 역시 뭐야? 특례세율 2%죠. 자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곱하기니까 그냥 뭐라고 돼? 세율. 이때 세율은 무슨 세율로 간다? 특례세율 2%.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는 기본적으로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린다 여러분? 2% 때립니다. 됐어. 간주 취득 우리 됐어. 자 이제 어디 가느냐? 면세점 갑시다. 면세점. 시가편하고 나중에 보기라고요. 학계론을 배운 다음에 더 학계론 배운 다음에 공부하기라고. 자 면세점이 여러분 어디 나오냐? 교재는 90조. 프린트는 바로 다음 페이지 나왔죠. 양가로 7번. 자 면세점 별표 하나 정도만 뭐 이제 우리 다 아시는 개념이죠. 면세점이죠. 포인트야. 면세점이 아니야. 자 면세점 언제 가보나 씨. 자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밑줄 줘. 무슨 재산이야? 소액재산. 남들은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나는 얼마짜리 샀어? 저 천마산 밑에는 토지 50만 원짜리 샀어. 야 씨. 그러면 세법은 뭐로 보는 거야?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야 남들은 몇 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너는 얼마짜리 샀다 여러분? 50만짜리. 몇 억짜리인데 50만 원이면 껌값이죠? 여러분 50만짜리 껌 씹어본 적 있어? 한번 씹어보세요. 아주 들어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여러분 50만 원 이하면 우리 세법 뭐로 보냐? 소액 재산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에이 이런 것까지는 가서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뭐라 하세요 여러분?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다. 여기서 취득가액 뭐로 말하는 거 여러분? 과표야 과표. 그래서 여러분 면세점은 과세표준 규정입니다. 과세표준. 취득가액을 가지고 따지라는 게 취득세액이 아니야. 과표에다 세율 곱한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취득세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란 얘기야. 자 2번은 나중에 보기라고요. 자 세율 갑시다. 세율. 자 이게 이제 환장하는 겁니다. 우리 세법의 꽃은 뭐야 여러분? 세율이죠 뭐 세율.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의 주된 원인을 보면 첫째 선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즉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둘째 이렇게 세법은 뭐 이렇게 세율 외우는 게 많대. 왜 이렇게 외우는 게 많냐? 야 그럼 어떤 건 안 외우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안 외우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더 많으면 더 많지. 그러면 세법은 여러분한테 세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시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세법은 그냥 껌입니다. 껌. 그냥 극히 일부분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린 익숙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취득세 세율을 봅시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율은 이제 단순 무식하기냐 외우는 수밖에 없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 가서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시험을 대비해서 외워야 돼. 자, 근데 취득세율은 여러분 크게 표준세율이 있고요. 즉 얘는 어감상 무슨 세율이냐? 기준이 되는 세율이죠. 뭐 기준이 되는 세율. 그리고 요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무겁게 하는 뭐 여러분? 중과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 통합에 따른 세율 조정인 뭐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작년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작년 시험 대비할 때도 여러분 얘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얘를 모르면 중과세율도 모르고 특례세율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자, 올해는 별표 2개로만 갑시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기다 잘 보셔야 돼요. 하여튼 표준세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하다 보면 저는 올해는 여기 찍습니다. 특례세율 별표 3개짜리. 특례세를 올해는 더 찍습니다. 그러나 중과세를 하거나 뭘 하고자 할 때는 특례세를 하고자 할 때는 뭐를 모르면 표준세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표준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시험 대비로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역시 특례세율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자, 그러면 여기 취득세 표준세는 여러분 아주 슬픈 어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편안하게 들으세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고? 취득세를 부과했고요.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은 그 등기에 대해서 뭐를 부과했냐? 등록세를 과세했었다는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했다는 뭐를 내고요? 취득세 몇 프로 냈냐? 2%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때 여름에 체력이 딸릴 때 마시는 이온 음료수가 바로 몇 프로였어요? 2%였다는 사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 등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뭘 냈어요, 여러분? 등록세를 냈어요. 근데 이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그럼 어쨌거나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여러분은 세금을 한 번 취득세, 한 번 뭐 등록세, 그래서 2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시군 구청에 여러분 2번 가서 신고하고 은행에 2번 가서 내야 돼. 근데 우리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는 이제 강제화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강제하였잖아.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며칠 이내 하라고 그래서 60일 이내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등기법에 따라서 강제화된 거죠. 그것도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하시오? 실제 명의로 거래하시오. 그래서 부동산은 명의 신탁을 허용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법이야, 불법.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2%에다가 그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이전 등기 따라도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이 따라도 상속이냐, 증여냐, 또는 공유물 분할 등기냐, 이것의 세율이 다 달라서. 그래서 몇 번 냈다고 여러분? 2번. 그랬던 것을 2007년이죠? 이때부터 2007년이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요거를 모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쳐서 내자. 그렇죠, 합쳐서. 그래서 몇 번만 내자니까 여러분? 한 번만 내자니까 한 번만. 그래서 결론 낼게요.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몇 프로와 2%와 종전 뭐 등록세를 합친 세율로 가서합니다. 합친. 그래서 예전 취득세 무조건 몇 프로였는데 2%인데 지금은 이제 요걸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을 더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금 뭐인지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 때문에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요거 볼까요,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 세율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그렇게 강조했죠.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을 보시거나 프린트 보시면은
자, 갑시다.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취득은 어떤 형태, 여러분? 꿈에 그리던 뭐, 여러분? 상속. 안 받고 싶어?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종전 취득세 몇 프로냐? 2%에다가 종전의 상속 등기일 때 0.8%랬어요.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2.8%예요. 2.8. 천분이 얼마 되는 거 여러분? 28.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외울 때는 100분율을 외우지만 시험에는 100분율을 안 나고 지방세는 1000분율을 표시가 돼. 그러면 2.8%가 1000분율 표가 되면 1000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이 돼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기억할 때는 2.8인데 시험에 뭐로 나면 1000분이 나면 소수점을 뒤로 밀어버리면 돼. 2.8%였던 걸 그냥 뒤로 미루라고 포인트를 소수점을.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 왜? 분모에 뭐가 붙었으니까? 공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여러분? 농지. 자, 여기서 강조합시다. 세법에서 농지를 바라보태는 째려본다, 그윽한 눈을 본다. 그윽한 눈길을 쳐다봐. 마치 여러분이 오빠를 쳐다보는 그런 눈길이라고나 할까. 왼수, 그러죠. 응? 째려보죠? 자, 근데 우리 세법은 농지를 바랄 때 아주 그윽한 눈길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무겁게 가볍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법은 농지를 우대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으로 한다. 우대라면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상속을 받은 게 뭐면 농지면 2.3으로 갑니다. 요즘은 이쪽으로 잘 가요. 그 항상 상속이 나면 뭐 확인하셔야 돼요? 농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이죠. 상속의 무상. 밑줄 쳐. 상속의 무상. 저거 시험에 상속의 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냐? 저거 증여, 기부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증여, 기부는 상속의 무상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세율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세부담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도덕적 윤리적인 걸 떠나서 세부담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상속을 받아라, 증여를 받아라? 상속을 받았어. 증여일 때가 상속보다 세부담 어떻게 하다? 크다 그랬어. 크다. 그래서 가능하면 뭘 받아라? 상속 받아라. 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수험생이었던 주부님이 오셔갖고 교수님 시간 좀 잠깐 내달래. 화장실 가는 너 붙잡아 놓고 뭐 좀 물어보겠대. 그랬더니 잠깐이면 된대.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나는 서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연로하셔갖고 상속을 받을 때가 됐는데 저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미리 증여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 그러면 저는 간단히 뭐라고 대답하고? 상속을 받으러 대답하고 빨리 화장실 가야겠죠? 예. 더 이상 말 시키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부담 측면에서만 고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부담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은 어디가 크다? 증여가 더 커. 그럼 왜 증여를 더 무겁게 때리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상속세 세율이나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또 최고 50%까지 세율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세부담은 어디가 더 크다고요? 상속이 더 작고요. 증여가 더 커요. 왜 그러냐? 과세가에서 빼주는 무슨 금액이? 공제금액이 상속일 때 공제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좀 관심을 가져갖고 유튜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뭐 봤더니 별 사람 다 올라와 있더구만. 근데 공인에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들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공인중개사 뭐 절세 미녀 뭐 별 희한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세법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은 분들은 전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의 상식 갖고 전체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어떤 분은 갑자기 누가 하는데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상속일 때가 세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세율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세율만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야. 절대적으로 여러분 상속과 증여를 보면 어디가 더 큰 거다 세부담은 증여가 더 큰 거예요. 공제 금액 자체가 달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자 남편으로부터 누가 부인이 뭐를 받을 때야,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였다. 얼마짜리? 아파트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뭘 받을 때와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부담 크게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니까.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 민법상 법정 상속 재산가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를 안 합니다. 알아도? 적어. 우리 어차피 기억 못하잖아. 그래서 상속세는 얼마까지? 30억까지는 공제를 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세는 30억까지는 과세를 안 합니다. 다 공제해버려. 민법상 법정 상속 재산 자기가 받을 목, 이게 얼마까지는? 30억까지. 근데 증여는 얼마랬어? 부부지간에 얼마랬어? 여러분 6억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얼마 받았으니까 30억, 얘는 금액 과표 자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얘는 과표 자체. 무슨 세율 가기 전에 과세 가기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얼마까지만 받는다니까? 6억. 그럼 과세가격이 얼마에서 주면 10억에서 얼마 빼라는 얘기야? 6억. 그럼 얼마 남아? 4억. 4억의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니까. 얘는 상속세 낼 가액 자체도 없고 증여세 내야 된다니까. 4억의 증여세를 낸다니까. 몇 프로? 20%까지 내야 된다고. 그러면 뭘로 받는 게 유리한 거야 여러분? 상속. 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뭘 받는 거보다는 뭘 해주라 시켜. 상속해다오. 그럼 누가 갈지는 모르는가? 예. 그래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없어? 있죠.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죠. 자 결론. 기본 포맷이야. 다시 한번 잊으면 안 돼. 뭘 받을 때와 상속을 받을 때, 기본으로 증여를 받을 때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고 여러분? 증여. 이게 기본이야 기본. 세법에서. 그래서 결론.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2.8인데 증여 등을 받으면 몇 프로? 3.5. 그런데 역시 누가 받았냐 봤더니 여러분 기부 등을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 돼. 여기서 비영리 사업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획,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저는 잘못하면 돌 맞을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종교를 믿는 분한테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혜택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비영리 사업자인데, 그럼 이거는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남들 증여 등을 받으면 몇 프로인데? 3.5인데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2.8입니다. 예전에 구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요 얘기를 하는데, 재산, 종교, 장사, 학술, 기획, 기타 공유해야 되냐? 자,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제가 특정 종교단체를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세법에서 나온 판례를 얘기하는 거야. 판례를 얘기하는 거야. 판례. 이게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명의 건물입니다. 구리시에 있습니다. 8층짜리였나 10층짜리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층이 공인중개 사건이었습니다. 자 7층이 교회였습니다. 8층이, 저는 이제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서 목사, 부목사, 또 그 다음 뭐예요? 전도사, 또 집사, 또 권사는 어디 나와? 권사 그 다음이? 응? 권사가 뭔사야? 순서 얘기. 전도사가 부목사 다음에 전도사 맞아? 자, 그거 자꾸
뭐 하여튼 일당 등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는 처음 말했어. 와, 교회에 이렇게 뭐가 많구나라는 거를. 근데 이게 지금 누구 건물이었죠, 여러분?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뭘 준 거야, 여러분? 임대 준 거야. 그럼 자, 세법을 얘기하는 거, 세법 얘기하는 거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록 교회 건물이라 하지만 이 중에서 종교용으로 하는 요 부분만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뭐로 하는 거니까 비영리 사업자, 종교용으로 재산세 면제해 줍니다. 근데 요거는 뭐니까 임대했으니까 이건 수익사업용이야. 이건 무조건 과세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 여기는 지금 목사님 관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부목사님 관사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관사는 종교용으로 봐서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뭐는 부목사님은 종교용으로 안 봤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부목사님이라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필수 요소는 아니대. 목사님 반드시 있어야 된다며. 교회라면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꼭 계셔야 된다며. 그러니까 목사님은 종교용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관사를 뭐로 본가? 종교용으로 봤는데 뭐는 부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관사는 필수적이는 아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걸 종교로 안 봐서 때려버렸어. 과세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안 있어? 무섭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성경책 들고 가서 집회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미십니까? 그러면서 면제, 지방정 뭐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응? 믿음, 천국, 불신지역 그러면서 막 찍습니다. 종교 비과세, 과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까지. 그래서 결국은 과세 간청이 승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교용으로 반드시 볼 수는 없다. 그래갖고 이걸 과세했어.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 자, 재밌죠? 자, 그래서 누구면 비영리 사업자는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맞춰주는가? 상속에 맞춰주는가? 남들은 얼마인데? 3.5인데 한 번 포맷을 잡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번 포맷을 잡아놓으면 여러분 안 까먹는데 그냥 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할 때마다 까먹어.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무슨 취득이냐 여러분? 원시 취득. 몇 프로 여러분? 역시 원점 취득 2.8입니다.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여러분 보존 등기 0.8%단가 외워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는 이제 공유권의 분할입니다. 공유권의 분할. 근데 여러분 공유권은 민법에서 공동수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공유, 합유, 총유의 뭐 하는 게 여러분 분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프린트 보시면 공유권의 분할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합유물, 총유로 분할되어 있죠. 공유권이 아니라 공유물의 분할로 고쳐주세요. 오타야 오타. 공동소유는 세 가지인데 공유, 합유, 총유물. 그래서 거기는 물인데 공유물의 분할 제가 그거를 오타로 해갖고 공유권의 분할해서 그래서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로 외우셔도 괜찮고 형태 따라서 뭐 여러분 공유, 합유, 총유 뭐 이렇게 이것들의 뭐 여러분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에 의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분 이전이죠. 그럼 이건 새로운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의 대표죠. 공유권의 분할이라는 게 뭐예요? 분할은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 소유했던 걸 청산하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낮은 몇 프로 여러분? 2.3. 이게 제일 낮죠. 공유권의 분할이 제일 낮은 세율이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그 밖에 여러분 그 밖에도 중요하지만 꼭 저거 그 밖에 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 등 유상을 말하는 거야. 유상. 자, 이게 제일 중요해. 바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중개했을 때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이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서 여러분 예외는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유상 이전 등기 등록세 2% 더해서 몇 프로냐? 4%입니다. 4%.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공유권의 분할이 제일 낮고요. 매매가 제일 세율이 높습니다. 왜 매매가 제일 높아요? 돈 주고 샀으니까.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뭐를 말하는가? 경제적 능력이죠. 뭐. 근데 예배, 첫째 농지죠. 자,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 매매를 취득가 몇 프로지만 4%지만 그게 뭐면 농지면 몇 프로 여러분? 3%.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셔서 농지를 취급하게 되면 농지는 항상 무슨 대상이다? 예외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야. 그래서 여러 특히 양도소득세 각종 우대 규정이 있어요.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도 있고요. 면제 규정도 있고요. 감면 규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농지는 우대 대상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찾아봐야 돼 법을. 그리고 또 하나 우대 대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주택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주택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세율을 취득가액을 따져. 너 얼마짜리 샀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나 6억 이하의 소액이야. 6억 이하의 소액 주택일 때는 제일 적은 한 자리 숫자 몇 프로? 1%. 자,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인데 요건 조금 이따 하기라고요.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면 얼마였느냐 했더니 3%에서 즉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2% 3%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할 때 작년까지 무조건 몇 프로 때렸는데 2% 때렸는데 요거를 올해부터는 좀 더 세분화 100만 원 단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식을 만들고 계산식에 따른 세율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 획일적인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서 세율이 1%부터 3%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발생하는가? 제가 여기서는 개정세법 해설 특강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6억 이하는 몇 프로고요?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 그 다음에 9억 초과 몇 프로면 3% 했어. 그래서 이렇게 취득 가액에 따라서 1%, 2%, 3%, 3단계로 구분했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마스크 쓰셔도 돼요, 여러분. 마스크 써. 저 때문에 벗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마스크 쓰는 게 나아. 요즘 항상 각자가 조심해야 되니까. 특히 제 앞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맨 뒤로 갔잖아, 겁나갖고. 내 침 맞을까봐. 오래 살겠다! 네, 오래 사셔야죠. 농담이야. 네. 갑자기 맨 앞에서 열심히 들어주는 분이 안 보이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자,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 언저리에 있는 분들, 병곡정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나는 얼마 주고 샀나 봤더니 너무 6억 100만 원 주고 샀어. 얼마? 6억 100만 원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면? 몇 프로인데? 6억 100만 원이니까 얼마가 돼버려? 2%가 되니까 여러분. 1% 골라버리죠? 그잖아. 세율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금액이니까 요거 얼마지만 6억 100만 원이나 얼마를 합시다. 6억을 합시다. 내가 돈을 줄이라. 그냥 계약서는 이렇게 씁시다. 그러는가. 그러면 양도자도 양도가를 어떻게 하고? 줄이고 취득자도 취득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하나 더. 나는 이번에 얼마 주셨냐? 9억 1천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 9억 1천만 원. 그럼 9억까지는 몇 프로인데? 9억 1천만에서 얼마 더 왔더니 1천만 원 들어왔더니 단 1원만 증가돼도 9억 원에서 1원만 증가가 되더라도
몇 프로가 들어가? 1%가 확 올라가서 몇 프로 되는 거라면 3%.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느껴 안 느껴? 느껴. 얼마짜리 하지 말고 9억짜리 하지 말고 9억 원으로 합시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변곡점 근처를 초과한 사람들은 세율이 갑자기 1%대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아니라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1억 원의 1%는 얼마예요, 여러분? 1억 원의 1%면 그거 봐요. 계산도 안 되잖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예.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무조건 2%를 하지 말고 요거를 뭘로 계산해서 계산식 책에 나와 있어. 기본서 보세요. 근데 거기 틀렸죠? 바뀌었죠? 계정대표 나갔죠? 아, 여기 나가서 안 나왔나? 수령표 안 나왔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산식에 따라 세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6억 원과 9원의 딱 중간은 얼마죠, 여러분? 계산식을 해갖고 여러분 적용하면 딱 7억 5천만 원이죠. 7억 5천만 원 딱 중간이죠. 7억 5천만 원이 몇 프로가 되냐? 2%가 돼. 그 계산식이 되면 여기 보면 1.1, 뭐 1.2, 1.3 이렇게 쭉 올라갖고 얼마가 되면 7억 5천만 원이 되면 2%가 돼. 자, 8억이 되면 이제 2% 초과하게 돼. 7억 5천만 원 초과하면 뭐 예를 들어서 2.2, 2.3 뭐 쭉 가다가 얼마가 되면 9억이 되면 몇 프로가 돼? 그러면 3%가 됐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면 여러분 이 세율을 개정하면서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이 계산식에 따른 세율 효과는 인상이야, 인하야? 자, 요게 달라져.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얼마짜리는 7억 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 그리고 7억 5천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세율이 2%가 넘어가. 그러니까 예전에 8억짜리 사면 작년에 얼마짜리 사면 작년에 8억을 사면은 작년 무조건 몇 프로 했단 말이야? 2% 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 개정된 걸로 따르면 2%가 넘어간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7억 5천만 원을 뭐 하는 사람은 초과하는 사람은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이 세율 개정을 해서 7억 중간 6억 원과 9원에 딱 중간 얼마? 7억 5천만 원 기준점 잡고 요 놈보다 작으면은 세율이 어떻게 되고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요 7억 5천을 뭐하면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해. 그러면 씩씩거릴 사람은 누굴까?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요 사람 7억 5천만 초과한 사람들이죠. 7억 5천만 초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일부 유예를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월 30일이고 계약일을 12월 15일 날에 계약을 했어. 25일 계약을 하고 자, 봐. 세법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월 15일 날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이게 2018년 12월 15일 아니지.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이야? 네. 그럼 작년 2019년에 12월 15일 날 계약 맺었고 2019년에 계약을 맺었고 2020년에 1월 15일 날에 잔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매매 계약은 종종 규정을 적용하는가?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서 물어보는 중개사마다 답이 다 달라. 계약을 언제 맺었다고? 작년 2019년 10월 15일자로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 썼다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는 건 언제 했다고 여러분? 2020년 1월 15일자로 했다고. 근데 이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부터. 그럼 저 매매 계약은 종종 규정 적용 대상이냐,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이냐 그 얘기야. 에이, 공인중개사 안 할래. 에이, 나 세법 더러서 안 한다. 결론, 우리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면 그 취득세 항상 어느 시점을 기준하는 거야? 취득 시점이죠. 취득 시점이 언제야? 잔금 지급이죠. 저는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이죠.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어느 시점 기준이야? 잔금 지급이야. 계약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은 개정된 거를 이때부터 개정된 거 이 사람 알아서 몰랐던 거죠. 난 계약은 언제 했으니까 12월 15일 날이야. 근데 사실 이전에 입법 예고가 됐던 건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지. 일반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만 좀 알 뿐이고, 물론 우리도 일주일 지나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전에 개정을 하고 3개월 이내에 3월 말일까지 잔금이 지급되는 이러한 매매는 원래는 무슨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 대상이죠. 왜냐하면 잔금 지급이 언제니까 1월 1일 이후니까. 그렇지만 요 유예를 줘갖고 작년에 계약을 맺고 작년 말자로 계약을 맺고 잔금 지급이 언제냐면 3월 이내면 이때는 원래는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른 가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 규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 세법은 나중에 실무 나가서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돼? 이거를 잘 봐야 돼,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세법을 전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 막 유튜브에 올린 거 막 무슨 공인중개사라고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면 이런 걸 안 봐요. 전문직. 그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인원수는 더럽게 많아. 오히려 공인에서 세무사가 한 것보다 걔가 사이비가 유튜브가 더 인원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이 사이비가 더 센가? 몇 시입니까? 그러면 몇 시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와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리고 엄한 데로 가는 거야. 퐁땅퐁땅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개정되면 뭘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부칙을 꼭 보셔야 돼. 자, 부칙 개정이 되면 요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명시가 돼 있어. 근데 요거에 대한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 항상 그 부칙을 잘 봐야 돼,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자, 결론 여러분. 주택유상취득세 이론. 주택유상취득세. 이걸 그냥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주택유상취득세율.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6억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이하는 계산식에 따른 세율. 그 다음에 9억 초과는 3%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걸 뭐라 표현하고 여러분? 주택유상취득세율이라고 그래. 그런데 올해 또 개정된 게 뭐가 있었냐? 단 1세대 4주택 이상자는 이 주택유상취득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몇 주택 이상자? 4주택 이상자가 될 때는 요 주택유상취득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제외하래. 근데 여기 조금 정부가 이걸 규제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주택이나 해줘야 돼, 여러분? 3주택 이상일 때 제외돼. 근데 3주택 이상일 때는 빼버렸어. 그래서 실제 이거 1세대 4주택 이상자는 대한민국에 적용대상은 극히 얼마 없어. 그래서 원래 3주택을 하려고 그러다가 3주택일 때는 누가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문제가 돼갖고 그래서 이거를 4주택제로 만들었어. 4주택. 그래서 요거는 크게 큰 실익은 없지만 어쨌거나 1세대 몇 주택 이상이면 4주택이다. 다주택자 요 주택 유상취득세를 적용 대상에 적용한다, 제외한다. 그럼 제외한다는 의미를 하셔야 돼요. 어쩌라고 의미는 4%대라는 얘기예요. 4%. 이해하셨어요? 4%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다. 자, 우리 표준세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일단 1교시 마무리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네.